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채권 전략 담당하는 강수원 연구원이고요. 오늘은 2026년 채권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제목은 비대칭 경제입니다. 일단 미국의 비대칭이라고 하면 AI 투자와 AI 외 투자, AI 외 경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제목을 비대칭 경제로 잡고 미국에 대한 소제목을 Jobless Investment Boom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 없는 투자라는 의미고요. 잘 아시겠지만 AI발 투자가 굉장히 화랑인데 어떤 게 문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70%가 소비고요. 당연히 소비를 버티기 위한 고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민간 투자 같은 경우에는 18%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AI 투자만 반란해 보면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2에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투자라는 게요, 비중은 작은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큽니다. 그러나 전체 GDP의 비중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상반기 성장률의 3분의 1을 AI 투자가 기여하고 있지만 전체 GDP에서는 6%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I발 투자가 굉장히 화랑이고 이것 때문에 GDP 증가율은 굉장히 단단한데 그 외 경제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는다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건설업 경기가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건설업 고용은 역성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타 다른 건설 쪽에서 고용이 안 나오는 게 훨씬 크다라는 거고, 더 크게 보면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고용 없는 회복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맥세븐이 아니라 팡이었는데 빅텍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고 성장을 주도하지만 고용 유발 개수가 낮기 때문에 빅텍들만 좋고 대부분의 고용자들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경제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저희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이 차지하는 몫은 증가하고 노동자의 몫은 감소했던 경험이 있는데 코로나 때도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기업의 몫은 증가하고요. 노동자의 몫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떤 이야기냐면 AI발 투자가 화랑인 거는 맞지만 그것이 대다수의 노동자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투자에 대해서 낙관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채권 시장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섹터인 고용 섹터가 둔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로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엔 최근에 경제 활동을 하다가 구직 활동조차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 수가 코로나 발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직장을 다 셧다운하고 쿼런틴을 했을 때인데 그때만큼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도지로 해고를 당했거나 이민자 추방에 의한 효과인 것이지 이게 유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시차를 두고 다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로 보고요. 특히나 일각에서는 최근에 미국 고용 둔화가 노동 공급 축소에 기인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공급이 축소됐다면 임금이 올라야 될 겁니다. 경제학적 상식이죠. 공급 축소는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인데 지금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민자가 주로 했을 저소득 노동의 경우에 임금 상승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최근에 노동 둔화는 공급 축소보다는 수요 둔화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물가와 관련돼서도 두 가지, 사실 CPI 바스켓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와 에너지입니다. 주거비와 에너지 합쳐서 CPI엔 무려 40%, PCE는 20%인데요. 내년도 국제 유가가 올해 대비 큰 폭 하락을 하고 특히 내년 1분기에는 YOY로 30% 가까이 하락을 하는 역기조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주거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는데 1년 정도 시차가 걸려서 현재 거래되는 주거비를 바로 직접 현재 물가 바스켓에 넣어보면 미국 CPI는 지금 벌써 2%에 도달해 있습니다. 주거비가 그만큼 굉장히 빨리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을 위시해서 내년도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방향일 거다. 그래서 실업률의 상승, 물가 안정화를 근거로 연준이 추가 인하에 나설 거고, 저희는 12월 인하에 더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 2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 연말에 3.75, 내년 연말에 3.25, 내년 하반기엔 QE까지 재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하 미국 10년 금리가 올해 연평균보다 내년 연평균 금리가 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한국에 대한 조금 고민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올해처럼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데 한국 금리가 올라갔던 사례가 있냐? 07년도, 17년도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니까 지금과 같지 않고요. 딱 한 번 코로나 때 미국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한국 금리가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차치하고 나면 사실은 올해 역사상 유례없는 미국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리가 올라가는 케이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생각엔 결국은 반도체가 주했다고 봐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가 크게 올라가면서 한국 경기 전체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간 건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한국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10년 금리가 명목 성장률이 아니라 실질 성장률을 상단으로 작용합니다. 실질 성장률보다 10년 금리가 높았던 사례는 다 경기 침체 사례예요. 재정위기, 카드치 사태, 금융위기, IT 버블, 이런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실질 성장률을 못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질 성장률이 올해는 1%, 내년에는 2%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맥스 2%보다도 100bp 이상 높은 고금리를 반도체 경기는 버티겠지만 과연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군들,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가 일단은 버텨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이 0%인 상황에서 이 정도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냐? 반도체가 나쁘다, 한국 경기가 나쁘다라는 의미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경제도 이 금리대를 버티긴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 과거에 저성장의 상흔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구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23년, 24년 동안 꽤 저성장을 오랫동안 기록을 하는 바람에 지금부터 성장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될 잠재 성장률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올해 1%, 2026년에 2% 성장에도 도달이 안 되고요. 2025년 1%, 2026년 무려 3% 성장을 해도 잠재 성장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한국이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심지어 시장금리는 실질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지금은 시장금리가 마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밸류에이션에 담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실질 성장률보다 높은 시장금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한 차례, 내후년에 한 차례를 통해서 2027년에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2%에 도달할 거로 보고 있어서 한국 10년물 내년도 타겟은 2.70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전략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